안녕하세요. 아이고, 독서 토론 시간인데 갑자기 문자가 오네요. 조금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음, 네, 잘 지내시는지요? 잠깐 중단해서요. 혹시 독서 토론하고 독서 사와 두 가지 같이 들고 계신 분이 계시는가? 좀 걱정이 됩니다. 비슷한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여요. 자료 만들 때 똑같은 것 같고, 물론 저번에는 챕터가 같아서 이렇게 좀 했지만, 비판적인 논리와 사고랑 이거 했지만 2주차 때 근데 그걸 계속 하기도 좀 그렇고 원래 토론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 읽었고 저 혼자 했던 것들. 그래서 조금 이제 전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 제가 책을 다 읽을 시간도 없고 이런 거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업 계획서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간고사 안 낼 거고 기말고사 때 뭐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서 낼 거니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책 하나 선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거 독서와 토론은 1학년 수업이긴 합니다. 근데 2학년이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을 굳이 읽어라 뭐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챕터를 보면 이제 독서 첫 번째 읽고 막 토론하고 두 번째 거 같이 읽고 심야 분석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녹화를 하고 이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조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서와 토론 준비 책을 읽을 때 가정하고 책의 내용을 좀 잘 파악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라. 수업하시면서 그렇게 하기엔 좀 힘드시죠. 수업만 하시겠어요? 또 다른 가설도 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도 다니시고 막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토리 라인하고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책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의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계를 가지고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맥락을 조금 파악한 다음에 조금 이렇게 약간 서로에게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나 달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1984년도에 나온 이제 책인데요. 스토리 라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의 전체주의의 국가 오이세디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감시하고 억압하고 이때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개인이 없고 약간 그런 전 세계가 약간 자유와 뭐 이런 것들이 좀 규제되는 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약간 일상을 좀 보고 감시당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줄리아와의 관계 결국에 의해서 뭐 체포되고 쇠뇌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어, 사람들 이 시대 때는 이제 약간 어떤 삶을 통제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읽어보시고 주제를 좀 파악하고 메시지를 좀 파악해 보는. 그래서 책을 이해한 후에 작가가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책이 주제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물론 뭐 아주 즐거운 소설책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현대를 비방하거나 현대를 약간 비판하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 위험성은 이제 어, 이 스토리텔 라인은 이제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약간 경고하는 작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는 이제 국가와 모든 개인의 약간 지배받는 왕이 국민들을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통제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그런 사회, 감시 사회잖아요. 어딜 가도. 지금 사실 우리도 감시 사회예요. 방범 CCTV 다 있고,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 핸드폰으로 찍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스턴의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노력을 이제 상징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시도를 실패를 끝나고 이 전체주의를 압도하는데 되게 강조적인 그 법과 규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유지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를 벗어나는 것들이 자유다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웰이라는 작가가 쓴 건데요. 개인의 자유주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침체하고 억압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각시켜주는 그런 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의 사건을 보면 주요 인물은 어떻게 행동하고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사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주제와 메시지에 어떤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들의 통제를 받죠. 학교는 좀 자유로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의 규칙과 규율이 있어요. 어느 분들이 이제 어느 교수님을 강의실을 찾으러 오셨는데 교수님들방이 쫙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다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다니시면서 몇 호가 어딨어 몇 호가 어딨어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 계시는 교수님들이 그 소리 다 듣는 거죠. 성인학습자들이 강의실을 찾는구나. 잘 몰라가지고 저렇게 또 좀 헤매는구나. 근데 거기가 불이 켜져 있으면 좀 조심하고, 야, 여기는 조금 교수님들이 계시는 거니까 조용히 해야 되겠다. 학생들은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성인학습자들은, 뭐, 있거나 말거나, 뭐, 내가 지금 여기 왔으니까 학생이지. 막 약간 이런 마인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분들 내가 가지고 죄송한데 여기서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막 참았습니다. 저도 말을 안 하고 하여간 누구에게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런 어떤 통제와 억압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자유롭게 지키려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 외적으로 사람들과 부닥쳐서, 사회적으로 부닥쳐서, 환경하고 부닥쳐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그의 실패, 개인의 실패로 압도해서 힘을 강조하는. 이길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그 사회에서 한 것들을 이겨나가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줄리아는, 그 웨스턴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사랑하는 사이, 뭐, 인데 그녀의 저항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좀 집중되어 있고 사랑과 개인적인 욕망을 어떻게 전체주의를 통해서 약간 억압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인물의 사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브라이는 같은 이제 당에다가 약간 충성스러운 일원이에요. 웨스턴을 배신하고 그들을 세뇌시키고 너 왜 이렇게 느낌으로 쫙 봤을 때는 어떤 의미세요? 민주주의 같지 않고 사회주의 같은 생각이 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소속되어 있어서 전체주의 체계가 어떻게 개인을 철저하게 파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하고 있는지. 근데 아마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또 만족하고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습관이고 쇠뇌가 됐기 때문에 근데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되게 좀 한심하잖아요. 저렇게까지밖에 생각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작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요 인물과 사건을 이해하고 약간 전개했는지가 나오는 그런 예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 주요 쟁점을 찾는다면 주제와 메시지, 인물과 사건의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사회와 어떤 연관성, 윤리적인 문제,
정체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주요 쟁점을 찾느냐. 이 현대사회에서 감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사람이 감시하진 않았을까. 1984년도니까.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네, 어디 들어가는 거, 어디 나가는 거, 물론 불쾌는 할 수 있지만 사각 사이드 그 카메라가 비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약간 개인의 침해 아직까지는 학교의 그 강의실에는 없죠. 근데 그걸 이제 언젠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위험성도 조금 부각이 되어 있고요. 독재자의 경영이나 오해의 경고하는 전체주의는 이럴 것이다 라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좀 던져져 있고요. 진실과 거짓 속에서 정보의 왜곡이나 조작 그런 것들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논리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론 부제 선정 보면 이제 주제를 좀 파악을 해서 먼저 이제 핵심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아서 독자로 하여금 주요 사상이나 똑같은 책을 읽어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제에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드러나야 되고 똑같은 저자의 생각을 두 사람 다, 세 사람 다 똑같이 읽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부분이 인상이 깊었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 주제는 전체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의미를 하는데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사회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고 진실이 약간 왜곡되고 뉴스나 이런 것 정보와 이런 것들이 약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제들은 주인공인 웨스턴미스트의 삶에 대해서 그가 저항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며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재해석이 필요하고 지금 현대에서는 이런 재해석을 통해서 이제 재해석을 할 때 고전적인 작품이라도 그 주제의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관계성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현재의 사회적이나 아니면 정치적 또는 기술적 이런 상황들을 잘 연결시켜서 논의를 해서 선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토론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만나서 서로와의 생각이 들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논의와 각각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개념과 어떤 정체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약간 벗어난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들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막 이런 거라면 딱딱딱딱 정리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너무 자유로워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약간 규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추론을 해봅니다. 현대 맥락이라고 해서 감시 사회 오늘날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폰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계속 듣고 계시나요? 체크업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체크업하지 않고 시청만 하면 출석은 다 인증해 주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일부러 그랬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AI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편리한 것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오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에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 감시는 이제 당연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의 침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부가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약간 뭐 이렇게 킹을 당한다던가 이러면 엄청나게 웃긴 일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사람들의 행동을 추적하고 예측하는 경우 그래서 1984년도에 빅 브라이더와 유사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로 사람들이 감시 통해서 어딜 못 가게 하는 그런 억압이었다면
지금 핸드폰과 AI 또는 CCTV, 인터넷 뭐 등등등으로 우리를 침해를 억압하고 있다 라고 주장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론 중심이 될 주제로는 참가자의 다양한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거고요. 그리고 그 뭐 약간 뭐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좀 더 풍부한 생산적인 대화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부재 선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감시 사회에서 현대 사회의 기술의 발전에 우리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가?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근데 정직하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법과 규정을 딱딱 지키고, 그다음에 약간 타인에게 약간 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자유롭게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약간 이제 불필요하게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불편할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의 그런 어떤 뭐 기계를 통해서 자기 사생활을 노출시킨다든가 불법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불법 촬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발전이 편리한 것도 있지만 어, 본의 아니게 자유를 침해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있죠.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또 만들어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과 주제의 연관성을 봤을 때는 감시와 통제라는 그 두 가지의 단어가 핵심 주제인 것 같은데, 현대 사회에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가장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부재 중에 또 하나, 부재 선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 내용을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의미는 조금 확장될 수가 있겠죠.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데이터의 보관, 그리고 또 약간 본인이어야지만 돼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금융거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약간 수업 시간에 오픈한다든가 이래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약간 토론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공감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난 이러이러 했었다 이렇게 뭐 사례 발표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제를 선정한 다음에 참가자들이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근거를 수집해서 현대적인 사례를 통해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내용들을 맥락을 가지고 좀 해석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적용할 가능성을 약간 탐구하는 것도 토론의 준비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어떤 이상한 메시지가 뜨는데, 현대사회에서 기술이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찬성 아닙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편리성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라고 호불호가 갈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신가요? 네, 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립입니다. 필요하죠. 사회 기술 감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공항에서 누가 아프고 안 아픈지를 AI를 통해서 감시해서 몸에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픈 사람 뽑아내서 빨리 치료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확산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공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러고 무슨 살인 사건이 있거나 뭐 위해를 가하거나 또 다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뭐 좀 반대를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차가 뒤로 와가지고 부닥쳤다든가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든가 막 이런 원인들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뭐 때로는 라고 하지만 이거를 적절하게 조금 반대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여자 뭐 목욕탕, 아직 아까 학교, 그리고 뭐 이렇게 재판장 안,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성이 조금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부재 중심을 가지고 각자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생각이 안 나면 글로 쓰거나 어떤 것들을 술술 얘기할 수 있게끔 약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시작한다면, 부재를 중심으로 각자의 입장이 조금, 내 주장이 이렇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논리적인 허점을 좀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현대 사례의 책을 조금 하나 인용해서 이렇더라라고 해서 조금 토론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 찬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고 좀 자유를 침해한다기보다는 보호 차원에서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할 것 같고요. 반대하는 입장이란다면 뭐 범죄나 이렇게 권고하는데 되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또 자유를 침해하기보다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안정성에 대해서 약간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논점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정리정돈을 해서 뭐 이 토론 부재에 대해서 브라더와 유사한 사회를 만들고자 할 때 감시하는 기술의 확산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지금 토론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서 나는 반대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뭐 안전이나 예방이나 이런 것들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에서는 조금 좀 아니다라고 하실 건지 약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공공 안전에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겁니까? 라는 이제 논점이 하나 또 발견됐다고 한다면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개인의 자유도 엄청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 요새 옛날에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지, 또 이는 사회의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대해서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한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느 쪽으로 하실 건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건지. 물론 찬성하시는 분은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가 조금 제한된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좀 필수적인 사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반대하시는 분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리가 필요하다. 어떤 이유든지 제한돼서는 안 된다. 자유를 침대한다는 것은 독재랑 무엇이 다르겠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점 세 번째를 보면 전체주의의 통제를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재현할 건지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미디어나 인터넷,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표현 이런 걸 통제하는데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인권에 중시하는 경향에 대해서 강하게 전체적인 통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향도 있다. 그럼 입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논점을 잘 정리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 어느 쪽 한쪽도 확실히 정리되어야 하고요. 이를 뒷받침해야 될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뭐 예시를 잠시 보면 현대사회에서 감시나 기술의 발전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어, 물론 대부분은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좀 나쁜 쪽으로 악용하면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찬성적 입장이라고 한다면, 감시 기술은 개인의 자유에 제한되기보다는 공공의 안전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다. 네, 그래서 준비된 토론을 이제 진행할 때 논점별로 입장을 잘 명확하게 나눠야 돼요. 찬성과 반대.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감시의 기술의 발전을 자유롭게 침해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죠. 옛날에 더욱더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동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요. 사방팔방에서 전화 오고 막 교수님들 전화 오고 막 이래가지고 중간에 막 끊고 막 제가 등 보이고 막 그런 것 같은 거 다 보일 것 같아요. 아유,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일도 해야 되고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동영상 작업이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막 이러는데 제가 또 중간중간에 또 뭐 같은 게 있어서 정말 집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토론 준비 진행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점을 딱 정리를 해서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찬성 입장에 쓴다면 뭐 그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 입장이라면 뭐 자유에 여전히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 여전히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무슨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입장이나 근거를 얘기를 할 때는, 주장을 얘기할 때는 근거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신뢰성 있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나 사례, 그리고 뭐 통계 이런 것들을 수집을 좀 해서 여기 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관련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성한다면 CCTV와 인터넷 감시로 인한 사례라고 해서 중국은 신용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다. 사회적인 혜택을 제한하는 시스템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크게 침해받다는 비판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 국가 안보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에 대한 어떤 통신 기록이 수십가 그 사건에 따라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약간 그 찬성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침해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기 주장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반대 입장이라고 한다면 범죄 예방하는 사례들을 조금 집어넣어야겠죠. 근데 사각지대는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각지대를 잘 이렇게 약간 피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안전을 강화할 수도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다는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런던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세상에는 그렇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누가 다치거나 어떤 사고를 예방하거나 뭐 범죄가 없진 않겠죠. 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막 어울려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감시한다는 것보다도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발휘하게 하게 하는 논리적인 어떤 전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다쳤어요. 근데 CCTV로 인해서 발달이 돼서 하고, 위험에 어떤 데 취했어요. 근데 CCTV를 보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그 상황실에서 날 캐치해서 날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자유의 보호보다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약간 어필해서 반대하는 그런 것들도 제시를 하게 되면 다 논리는 있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OX를 고르시오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제 쟁점에서 절충선을 잡아가지고 이것들을 좀 자유롭게 얘기하거나 그걸 좀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돼야 되진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반대 입장에서 예상 및 반박에 대한 논리의 준비. 반박 그러면은 당 상대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가 틀려요, 맞지 않아요, 나랑 생각이 달라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대의 어떤 주장을 무기력화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논점 외에는 다른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사람인지라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막 반박할 때는 쓸데없는 얘기까지 막 하게 되고 뭐 인신공격까지 하게 되고 주변 환경까지도 얘기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박을 할 때는 그 논점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반박의 반박 논리의 그래서 반대측에서 본다면 CCTV의 범죄 예방에 효과를 강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범죄 예방이라는 명문 아래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는 통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CCTV가 범죄를 완전히 예방을 하냐? 그것도 사실은 그러면 CCTV에 있는 곳에는 범죄나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일어나는 그런 게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실 CCTV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 네, 범죄 대체하는 현상. 여기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다른 데로 가서 여기서 하자. 이렇게 A 아니면 B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반대측에서는 현대주의의 시스템을 자유가 보호한다는 주장보다는 감시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법률의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규제라든가 뭐 진행의 데이터 수집, 활용, 개인의 자유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체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또 하나는 찬성 측의 프라이버시를 좀 침해해서 감시 기술을 비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CCTV 같은 데 보면 잘 보이시나요? 테레비나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통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반대 입장에서는 이제 스스로 민주주의는 개별 스스로가 뭔가를 자유롭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국민의 또 의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법률 쪽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 개정할 수가 있겠죠. 제일 많이 좀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전산으로 전자상거래 했을 때 물건은 오지 않고 대금은 지출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또 약간 소비자가 손해를 많이 보고요. 또 하나는 뭐 시켰다가 뭐 발송이 됐는데 임의대로 또 취소해버리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약간 이제 전자상거래법에서 보호되어 있는 거 이런 것만 규정이 되어 있지 그거 외 나머지 이렇게 뭐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자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는 아직도 좀 미비한 부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사례와 주장을 조금 어떤 통계나 논문이나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 측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감시 기술을 비판하는 것도 좋고요. 사례들을 극단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우에 감시 기술을 법적 절차와 규제 사이에 사용되고 있고 뭐 이것들을 통해서 공공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도구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반박하는 논리의 두 번째는 찬성 측에서는 감시 기술이 전체의 주의적인 통제와 유사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국민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시는 기술에 대한 이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좀 기여하고 있다라고 반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럼 이제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토론의 방법은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시고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조금 낮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준비된 이제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조금 하나씩 하나씩 혹시 TV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상대편의 말씀을 듣고 어떠시냐고 이렇게 토론할 때 막 사회자가 격양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토론은 그렇게 물론 감정 재밌으라고 자기 흉내를 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의 약간 물론 너무 영혼 없이 뭔가를 얘기하는 것도 밋밋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견들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좀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다운된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하면서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도 경청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은 준비된 자료와 논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을 해요. 그다음에 토론 중에 상대방의 주장을 잘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조금 메모하면서 저 사람도 저같이 반박하고 뭔가를 얘기할 걸 준비해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준비가 무언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나는 의견을 낼지,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메모를 해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준비를 못한 건데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 그런 응비응변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을 진행할 때는 찬성 측의 발언이라고 해서 현대사회에서 감시 기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중국 사회는 신용 시스템을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려면 저희가 중국의 사회를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정상적인 사회를 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것도 되게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중국은 왜 그렇게 그렇게 보지 말라고 우리 좋은 나라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이제 사회 생활을 조금 더 구성원이라든가 사회 흐름을 그걸 좀 알고 안 다음에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를 좀 침해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난 발언하고자 한다라고 약간 이제 진행을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는 기술의 남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죠. 반대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손해보지 않을까 아니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기술의 공공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런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바쁜 식으로 좀 돌아가는 거잖아요. 시스템의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검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달아놨고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이라 오히려 안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구간단속부터 시작을 해서 방범까지 모든 것들이 다 CCTV에 얼마만큼 흐름이 있고 또 사고가 날까 위험스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진행하려면 준비된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좋고요. 사이드 거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인신공격이라든가 그 논점이나 주제를 벗어난 행동은 얘기는 안 하면 좋겠다. 상대방의 주장을 좀 잘 경청을 하고 정중하게 반박을 해야 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상대를 무시하거나 낮은 예의로 상대를 대하면 똑같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논리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논의하다가 토론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심취해져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주장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약간 선입견으로 딱
갈라가지고 아니야 저 사람 얘기하는 건 다 안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진짜. 아유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논의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쟁점, 여기에 토론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면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벗어난 약간 약간 벗어난 광범위한 그런 거라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확장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치면 우리나라 환경을 왜 보호해야 되느냐? 그러면 왜 보호하게 되기까지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사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사회가 왜 발달되어 있는지도 얘기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얘기할 게. 그러면 첫 번째 관점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봐봐요. 커피 드시네. 일회용으로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환경 당신이 저기구나 원인이구만. 왜 이런 식으로 환경 보호를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도 그러면 당신은 뭐 일회용용품 쓴 적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감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이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에티켓을 지내면서 토론한다는 건 학교에서 약간 배우는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걸 또 사회에 나가서 모든 그 대인관계에 적용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갈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CCTV가 범죄 예방에 기여하느냐, 그럼 CCTV가 설치한 거의 지역들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돼도 상관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읽었던 이 책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는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앞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논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책이 1984년도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의 주의, 가상의 전체주의 막 이렇게 약간 억압하고 삶이 자유롭지 않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감시하는 그런 체계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우리는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음, 아직까지는 이런 저기가 없긴 하겠지만 이제 생겨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조금 있으면 이건 제 생각인데 자동차가 좀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지상에서 떨어져 가는 자꾸 땅도 꺼지고 싱크홀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차가 이렇게 훅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살짝 날아다니는 뭐 그런 시스템화가 만들어지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거죠. 감시사회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 뭐 이제 이성간의 같은 사람의 갈등도 아무래도 좀 이제 억압하거나 CCTV에서 뭐가 이렇게 감시를 한다면 자유롭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얘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기술이나 발전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가 소멸되는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핵심에 따라서, 감시하는 사회, 개인의 자유가 침해하는 권리 사회, 이런 진실이 약간 왜곡된다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안전과 보호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범죄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불편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그런 토론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하게 주제가 있고 부제가 있으면 그 부제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가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진행할 때는 이제 찬성하고 반대 측이 반드시 갈라지겠죠.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찬성으로 갔어. 반대는 없어. 그럼 토론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제가 배울 때는 임의대로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찬성이지만 난 반대 입장에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내 반박하는 이제 연습을 조금 더 약간 품격 있는 대화 방법을 토론이라는 틀 안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정돈을 해서 좀 조리 있게 얘기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논점을 잘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어떤 토론을 할 때는 이건 제 생각인데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워딩으로 쳐도 좋고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정돈해서 그 자료를 딱 보고 아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뭔가를 정립하고 있지 않으면 말이 이렇게 술술술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보고 막 감동을 먹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수다를 떠는 이유는 머릿속에 그게 다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처럼. 근데 이런 어떤 뭔가를 책을 읽고 얘기를 하던가 어떤 논리와 논점, 토론을 준비할 때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딱 이렇게 확고하게 지식이 좀 들어가 있어야 말이 술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쓰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거 이게 제일 이 틀에 오늘 5번째 시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근거와 예시 준비입니다. 이게 가장 준비예요. 내가 막 무언가를 얘기하는 건 그건 네 생각이잖아. 네 생각이 모든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대편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근거와 예시를 준비해서 자료나 데이터나 통계나 이런 거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물론 세상의 모든 말이 나의 의견하고 맞을 수는 없죠. 그런데 나의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나랑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 지금 제가 외국어에 대해서 약간 갖고 오긴 했지만 한국어를 얘기를 찾아서 근거 제시를 한다면 아하 할 말이 없는 거죠. 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한 적이 있었구나. 그렇게 된 거구나. 뭐 이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약간 대화했을 때 나의 근거를 제시하면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해서 수긍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다 뭐 낙서를 하고 싶은데 네. 자 이렇게 색깔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노란 빛으로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물론 찬성 입장도 있고 반대 입장도 있죠.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위에를 한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효과적으로 무기력하게 상대를 다 똑같은 거니까 이쪽도 이러면 이쪽도 이렇고 뭐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진짜 증거를 제시해서 얘기하면 이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토론할 때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회자이라고 하기도 있고요. 뭐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는 아니겠지만 중간 입장이 있어서 조율을 잘 하죠. 감정 조절 같은 것도 좀 더 언어를 다운시키셔서 좀 예의 있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톤이 좀 높은데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면 이제 토론에 좀 불합리합니다. 막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정리정돈 하시는 분이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도 반대편한테도 결론을 이렇게 내려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런 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누가 이겼습니다. 찬성 누가 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토론은. 살아가면서 계속 보이지 않는 숙제처럼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토론이 진행된다. 그래서 지정된 책을 읽고 토론을 준비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부제를 선정하고 논점을 잘 정리해서 토론의 방향이 조금 깊고 또 어떤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논리가 체계적이었으면 참 좋겠고 참가하는 사람들보다는 대화를 서로 나누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나는 그냥 참여의 의미가 있어 라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뭔가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좋겠다.
이런 준비 과정이 좀 생겨나면 좀 깊이 있게 토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탐구도 하고 서로의 관점도 이해할 수도 있고 요번에는 저번에는 나랑 생각이 달랐는데 요번에는 나랑 생각이 같네. 너무 좋아. 막 그래서 본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요. 막 이러면서 서로 또 의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막 찍어야 되는데 저 좀 그러려고 하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문자와 어마무시한 전화와 어마무시한 상담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해서 제가 중간에 막 끊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끝날 때쯤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전반적인 걸 한번 이렇게 훑었습니다. 토론 진행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책에 예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주제를 지금 저 혼자 토론하고 저 혼자 찬반을 하면서 저 혼자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딱 설정해서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들으시기에는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키포인트로 제가 정리 정돈 해드렸습니다. 하여간 50분 동안 또 수업 들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잘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